안녕하세요. 제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생 동안 겪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상상도 못할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난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부모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살던 아버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인심 좋은 할머니가 지인의 보증을 잘못해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5식구가 살았습니다.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벽에 곰팡이가 가득했던 집에서 지내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두 동생들은 밥이라도 안 굶게 하기 위해 고철과 병폐지를 팔아 먹을 거리를 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비가 오면 일을 쉬어야 하기에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병을 얻어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고 옷은 남들한테 얻어입고 수도세를 아끼려 목욕도 제대로 못해서 냄새가 나서 아버지는 학교에서 거질하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신분 상승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부에 매진했고 고등학교까지 성적이 좋았습니다. 두 임마,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힘써왔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은 컸지만 대학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야, 저 대학에 꼭 가야 해요.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대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한번 도와주세요. 한 학기 등록금만 마련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벌어서 학교 다닐 거예요. 너로서도 한 번쯤 불러도 한 번이네. 늙었다고 공사장에서 안 써주는 내일이나 밥상 앞에서 서로 밥 더 먹겠다고 싸우는 동생들은 눈에 빼지도 않는가 봐. 나만 잘 살게 대학에 가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장남이 내가 버뜩 돈을 벌 생각은 아니다라고. 4살 국만 하는 것이 사람인가? 대학의 불행이라도 절대 안 됐다 짓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면 곧바로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 해. 아씨 정말 1등 하는 아들을 보면서 대학을 포기하고 공사장에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자식을 뒤지게 만들면서 명중하느냐? 그래서 뭘요? 미쳤네. 어디 눈부시게 뜨고 아버지에게 대접을 해야 할 아주머니한테 맨날 술을 마시고 일도 안 하는데 자식이 잘 다니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아버지냐. 나에게 이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살아계신 아빠를 죽인다면 나도 아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다. 집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붙잡지 않는데 술에 취한 할아버지는 화나 빼꼼을 아버지에게 던지며 그때 이마에 피가 나니까 아버지는 분을 내며 떠나셨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이 놈의 집구석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아연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오늘부터 여기서 살았던 기억은 모조리 떨쳐버리고 새 인생을 살 거야. 집을 나온 후 아버지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 날까지 밤에는 술집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밤늦게 일이 끝나면 거의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집에서 일하는 동갑내기 여자와 사귀게 되고 서울대에 입학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하여 등록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서울대에 입학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술집 일도 그만두고 그 여자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고 결혼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여자를 돈을 받기 위해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준 돈으로 등록금 걱정을 해결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졸업 후에 유학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유학을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앞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저를 본 적 있으세요? 기억 안 나나 보네요. 올여름에 골목에서 외국인 2명이 영어로 저 놀리면서 가방을 빼려고 했는데 그쪽이 영어로 뭐라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때 어디 다쳤는지는 없으셨나요? 그럼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무서워서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하고 와요. 버려서 마음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놀랐는데 서울대 학생이셨고, 그 정도까지 가지고 계셨군요. 얼마 전에 서울대를 졸업하셨다니. 그런 건 몰랐네요. 그때 감사 표시도 못했는데 오늘은 마음껏 드시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라 밥값은 저가 지불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신세는 저도 못 지어요. 그날 그쪽에서 도와주지 못했으면 정말 뭘 당할지도 몰라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꼭 저가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여자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자는 아버지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요. 제 주변에 많은 서울대 졸업생들을 만나보면 처음 뵙는 분들이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 결과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걸 생각하면요. 저처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늘만큼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겠죠. 저는 취직을 통해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현재 유학을 생각 중이지만 비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자취생에게는 꿈에 도달할 수 있는 돈조차 부족하다고요. 이렇게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내성에 술을 마시러 여기에 온 게 아니라서요. 왜 포기해야 할까요? 꿈을 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적인 분들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여성과 연인이 되었고 여성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받은 월급으로 유학 준비를 시작했고 현준 씨가 유학 준비하는 도중 부모님이 당신을 보고 싶다며 함께 집에 오라고 요청하셨고 그리고 언제 식사를 올릴 것인지 재촉하셨다. 한가해 결혼식을 올릴 때가 아니잖아. 직장도 없고 아이가 나오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울 텐데 유학을 다녀와서 취직하고 당당하게 결혼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가 유학을 다녀와서 마음이 변할까봐 혼인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서 보여주거나 집에 들어오라고 역정을 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려는 거 겨우 멈췄어요. 진짜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 알았어. 내일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럼. 듣지 아버지는 당장 여자가 옆에 없으면 돈줄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식 부부가 된 거죠. 그 여자분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식당에서 일하면서 새벽에는 술집 주방에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유학 자금을 마련한 후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배웅 나간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현준 씨, 돈 걱정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경수가 너한테 진 빚들 박사학위 따고 성공하면 다 갚을 거야. 너도 몸 잘 챙기고 도착했으니 미국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전화할게요. 아버지는 학교 근처의 한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숙집에 전화해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어머니는 매달 아버지의 월세와 생활비, 책값을 보냈습니다. 정작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학비를 대느라 반찬값이나 병원비도 아끼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아버지는 남들보다 빨리 박사 학위를 따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래. 어서 집에 가자. 2년 만에 봤는데도 아버지의 표정이나 행동은 너무 담담했어요. 집에서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이라도 걸라치면 피곤하다면서 은근히 피하고 외출이 부쩍 잦아졌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 준비를 하는 아버지를 보며 현준 씨 오늘 좋은 일 있나 봤어요.
안 입던 양까지 입고 콧노래도 부르고요. 아, 요즘 취직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거든.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그래요. 빨리 취직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아버지는 거의 매일 아침에 나가면 늦은 밤에야 들어왔어요. 몇 달 후 어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현준 씨, 나 아이가 좀 졌어요. 당신이 이제 아빠가 된다고요? 정말 이제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일만 생기려나. 봐요. 임신했다고 확실하게 확인한 거 맞아. 지금 애가 덜컥 들어서면 어쩌겠다는 거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 가진 게 당신은 행복하지 않나요? 에잇, 받은 밥에 재뿌리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임신 소식을 지 않았습니다. 충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하숙집에는 한국에서 온 여자 유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타지에서 같은 동포끼리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자의 방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고 사진 속 여자의 아버지가 한국의 유명 건설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심지어 결혼한 유부남으로 속이고 여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귀국하면 어머니와 깨끗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임신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경수가 내 말 잘 들어. 나랑 너는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어. 서울대학교를 나온 내가 중학교 졸업한 너와 어울리기는 억지스러워. 너 나한테 잘해준 것은 정말 고마워. 평생 은혜에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까지야. 내가 임신해서 내 발목을 잡으려 하다니. 그런 고전적인 수법은 너무 유치하지 않니? 그만 나 놓아줘. 나 결혼할 여자가 있어? 현준 씨,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여자가 있다니? 우리는 이미 혼인 신고한 부부잖아.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자와 결혼하겠다더니 경수가 내가 똑똑한 줄 알아? 내가 내 아버지한테 혼인 신고하라고 강하게 말했을 때 내가 던져준 대로 했겠지. 그 혼인 신고서는 가짜야. 난 만든 줄 알아. 감흥도 없이 잘 속는 게지. 내가 처음부터 너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유학은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절망적이야. 그때 어떤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다가와서 송충이는 줄 날 줄 알았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고 아버지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했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다리를 붙잡으며 말리고 있었다. 현주 씨, 제가 잘 할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아이는 어떡해요? 우리 애, 아빠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부탁하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제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그 여자가 내 삶의 날개를 펴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잘 살아. 나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너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말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심하게 버리고 떠났어.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는 건설회사의 대표의 딸과 결혼했고 회사 회장의 지원으로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었어. 혼자 남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빠져 몇 일 동안 열이 나서 누워 있었어. 몸이 쇠약해지자 어머니는 삶을 끊으려고 했지만 의식을 잃어 쓰러졌을 때 외할아버지가 도와주러 왔다.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방문했을 때이며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통곡하며 아버지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한 추운 겨울밤 길거리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외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외할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며 아버지를 찾아가 죄를 사하여야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출산하였고 사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쌀 사루 돈이 없어서 겨우 맹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해서 일해야 했기에 올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간신히 밥이라도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려던 때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던 중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아버지가 TV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어가다가 정치인이 되려는 입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과 룸사롱을 자주 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목격담을 한 인터넷에 퍼졌다는 얘기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엄마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왜 엄마는 그렇게 속았니? 라고 말씀하며 그 인간이 엄마의 인생을 망쳤다며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눈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 일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고 유학 후에도 지원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도와주겠어요. 부잣집 여자와 결혼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임신한 후에는 견해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인간이라면 정치인이 되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뽑아줄까 기다렸는데 대가를 치르면서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위해 노력하며 공부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데 인정받을 사람으로 사회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놀지 않고 착실하게 할 것입니다. 잘 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니 너무 행복해.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힘들게 만든 아버지 반드시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릴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동시에 캠퍼스의 낭만을 잊고 언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준모야, 오늘 동기들과 저녁에 호프집에서 술 한잔 할 거야. 너도 같이 갈 거지? 나는 안 갈 거야.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지긋지긋한 공부를 하고 대학생이 되었으면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해야지. 넌 왜 맨날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가 지겹지 않니? 너희처럼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화초처럼 자란 아이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나 같은 잡초 같은 삶을 살아온 이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동정심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거면 괜찮은데 네 마음이 편해지는 거면 좋아.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일 거야. 네 걱정으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너를 동정해. 자격지심이 있어? 너도 다른 애들처럼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돼. 난 아웃사이더니까. 평생 혼자 살 거니까. 나는 항상 혼자 다니며 세상과 단절해서 살았어. 친구인 희수는 밝고 따뜻한 친구였고 냉정하고 차가웠지만 나를 챙겨주기도 하고 말 동무가 되어줬어. 어느 날 희수와 대화하다가 너 서둘러 준비 안 해? 우리 아가가 서울에 나가서 방송했잖아. 너도 PD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진짜 네 아버지가 방송국에서 일하신다고 했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 한 객실만 물어주기를 꺼려? 뭐 너한테서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것 같아. 없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관심을 보이네요. 나는 조금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맞나 싶기도 해요. 만약 그렇다면 미안해요. 지금 절실하고 꼭 방송국의 PD가 되어야겠어요. 너의 정도 실력이라면 대기업 연구원으로도 갈 수 있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PD가 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세히 얘기해드릴 수는 없는데 PD가 돼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것만 고려해도 살 것 같아요. 전 희수 아버지는 방송국 PD라는 말을 듣고 희수에게 더 이해를 해주게 된 거예요.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친구이신데 너무 차갑게 대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저는 언론고시에 합격하여 방송국 PD가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합격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평생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 주모야.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저는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엄마의 마음속에 계속 살고 계신 아버님의 의지를 잊지 마세요. 잠시라도 잊어선 안 돼요. 임신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릴 무자비하게 다룬 그 사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몰락을 보고 계신다면 엄마가 마음이 편할 거라고 믿어요. TV를 켜면서 아버님을 보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얼굴을 보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아직도 그 고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어머니, 제가 다시 경솔해졌어요. 결코 어머니의 고통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가 합격한 방송국은 우연히 희수 아버님의 보도 본부장 계신 곳이었어요. 첫 출근하는 날 전에 한 번씩 가보려 합니다. 다니며 선배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입사한 보도국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너 보도국 분위기 대충 알지? 무조건 기야. 넌 무조건 귀 닫고 입 닫고 심부름만 잘하면 돼. 서울대 나왔다고 선배들한테 깝죽대다 1년도 못 버티고 보다리 싸고 제 발로 나갈 거야. 그러네. 수두룩 봤다. 명심해내 선배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수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한 모피입니다. 드리러 왔습니다. 공기가 바짝 들었네. 긴장 풀어. 안 그래도 사한테 얘기 들었네. 과동기라고 너한테 잘해주라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과 같이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잔인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일할 부서를 정해야 하는데 저는 동료들과 회의한 결과 아직은 신입이라서 저녁 스팀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자들과 함께 아이템 회의를 하고 촬영 및 편집 시 지원 정도만 필요하니까요. 공식 발표는 내일이지만 먼저 말하고 싶어서요. 본부장님, 당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자 한 것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나쁜 짓을 한 이들을 벌받게 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언론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시사고발 프로그램입니다.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게만 주신다면 몸이 부서져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서 전 본부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절실했거든요. 허이 친구, 깡이 보통이 아니군. 나 처음에 입사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군. 그 프로는 너무 힘들어서 PD들이 다들거리는 데인데 스스로 그 지옥을 들어가겠다고 내가 그 프로 때문에 아주 골치야. 맨날 정치인들 고소한다고 방송국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방송국 앞에서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시위하고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알 수 있겠나. 제가 이루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그런 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 본부장님은 저를 시사 프로그램으로 발령해 주셨고 듣던 대로 첫날부터 바로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정신이 올바른 문법 구조로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 매일 밤새고 끼거리는 것이 기본이었고 한 달 내내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방송국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어려운 조연출 시절을 보내고 선배들이 제 능력을 인정해줘서 1년 만에 PD로 입사했습니다. 주모야 팀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너처럼 특별한 사람은 처음 봤어. 지난번 마약 사건 아이템에서 경찰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방송을 중단해야 했냐 해서 초비상이었어. 근데 너가 직접 현장으로 잠입해서 증거를 잡아온다니 놀래? 아니에요.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해결된 거였어. 덕분에 빨리 봉도 시켜주시고 선배님들께 감사하죠. 그래, 그럼 앞으로 열심히 일로 보답해야겠어요. PD님의 첫 작품이 뭐가 될지 기대돼. 내일 아이템 회에 잘 준비해와.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랐던 것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제 방에는 그동안 아버지와 관련한 신문 기사부터 모든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몇 년 전부터 수집하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회의 때 제가 준비한 방송 아이템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화된 인물은 안현준 교수일 겁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멘토로서 강연도 많이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자하면서도 국민 스타로 떠오르고 있죠. 그 이미지로 현재 여권 총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국민 스타의 진실을 샅샅이 밝혀내려고 합니다. 너가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안 교수를 건드리려고 해? 너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잖아. 그쪽 법무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권에서도 가만히 있을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우리부터 잡겠다고 달려들 텐데 아직까지 방송국을 문 닫게 만들 일인가요? 선배님들도 알잖아요. 인터넷상에서 퍼져다니는 안 교수의 사생활 이야기인데요.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진까지 찍혔다는데 그것은 다 조작된 것이라고 그를 지지하는 안 교수 측에서 주장했잖아요. 그들은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위의 계란이라고 말까요? 이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들의 위협에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사숙고가 있으며 그 미 실체를 꼭 밝힐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더 큰 위치에 오르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막아내야 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부장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신 본부장님의 믿음을 받아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요.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안현준 교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저는 안존 모키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안 교수님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 취재하러 찾아왔습니다. 제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데요. 맞나요? 그냥 그렇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야 짜증이 나요. 이게 무슨 경도냐? 정신 나간 건가요? 제가 인터뷰 요청도 안 한 채로 내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나는 바쁜 사람이라고요. 당신과 이렇게 시간 낭비할 여유 없으니까 비켜주세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얼굴을 봐서 끝내겠습니다. 꼭 연락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하실지 잘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 후에는 주위 사람들을 탐해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접근했습니다. 비자금을 받아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해외로 돈을 이동시키는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람을 고용해서 저를 감시해 이 사실이 공개되면 어머니한테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여 그 자료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저를 항상 감시하고 제가 취재하거나 다니는 곳마다 사람을 뇌물로 매수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폭로하려 했지만 막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선배들은 용납할 것을 권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룸살롱의 사진을 찍은 네티즌을 찾아내었습니다. 안씨 쪽에서 위협을 당한 그 사람은 제가 방송될 때 안심하고 말해주었으며 무조건 안 교수의 정보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만행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며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졌습니다. 막상 그곳을 찾아가 보니 건장한 최고의 경호원에게 입구부터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한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고급 세단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 차에 타고 도착한 곳은 한 고급 룸살롱이었지만 준비한 대로 룸살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살롱 사장은 나보다 대략 6살 정도 더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곳에 모셔와서 많이 당황하셨나요? 미안합니다. 저는 강남 지역에서 룸살롱 10개를 운영하며 이 분야에서는 무명이 없거든요. 그것은즉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제 마음을 건드리면 그날로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겁도 없이 PD님이 나를 거슬리게 하네요. 아까 그 룸살롱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방송 취재 때문에 들렀습니다. 안현준 교수 알고 계시죠? 그 룸살롱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안현준 교수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우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PD님이 하려는 일과 나의 업무가 일치하다니 놀랍네요. 제가 그 사람에게 앙금이 있어서 직원을 파견하여 그를 감시하고 있어요. 안 교수가 오면 증거를 입수하려 했거든요. 안 교수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PD님,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한 잔 사주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마님은 무난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동네 작은 술집에서 일했었고 거기서 웨이터로 일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호감이 갔던 여사장의 어머니는 그 남자가 서울대에 합격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술집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그 남자에게 주었고 남자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나 서울대에 합격했어. 정말 고마워. 누나가 준 돈으로 학교 앞에 월세 방도 구했어. 나 서울에 이사하고 나면 눈앞에 부를게.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 응, 현준아. 그리고 내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 망설였는데 나 임신했어. 이미 3개월이래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여자와 아이를 버린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서 아이의 아빠를 찾았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그녀는 술집 마담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리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그 술집 마담에게서 자라며 온갖 구박과 심부름을 하면서 겨우 밤마다 살아남았습니다. 마담은 돈을 받고 아이를 다른 술집에 팔았고 그 아이는 여기저기 술집을 오가며 바닥부터 잔뼈가 굵은 화류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있는 마담입니다. 덤덤하게 이야기를 마친 마담은 내 엄마를 그렇게 춥게 만든 사람을 내 손으로 처단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아, 그럼 그 남자가 안현준이었나요? 이런 일이 저는 눈물이 나서요. 왈칵 쏟아졌습니다. PD님. 왜 그러시나요? 그 안현종 교수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사장님처럼 우리 어머니도 저를 임신한 채로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몫을 인간이 또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어요. PD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네요. PD님, 좋은 소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장님 역할이 큰데요. 사장님이 운영하는 10개 룸살롱 중에서 제일 어리고 외모가 특출난 여자를 골라주세요. 그 여자에게 제가 몰래 카메라를 줄 거예요. 그리고 현준에게 접근해 유혹을 해서 안현준 처가와 온 세상의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마담이 고른 여자는 170cm에 크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과 뛰어난 각선미를 가지고 한눈에 봐도 주목을 끌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차를 타고 출발하자 미행을 해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아버지와 그 여자는 연락하며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매담이라 불리는 단골 손님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재계 쪽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한 기업의 회장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그 회장님은 우리 가게를 항상 이용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회장님과 지인 가족들을 초대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조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한 도움이 클어서 이일주 회장님께도 의견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친구는 나랑 정말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있는 안현준 교수 아닙니까? 장인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안 교수의 딸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참으로 다한 집이죠. 그래서 회장님이 이 회장님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회장님 아내와 딸까지 꼭 파티에 오시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파티가 열리면 방방송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실 것을 미리 요청했고 MC와 카메라 팀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보도국의 친한 기자 한 분과 같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몰래 안경을 쓰고 카메라를 착용하여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안 프로듀서, 무슨 특집이라고 이렇게 급하게 시사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하나요? 방송 사고가 나면 우리나 본부장님 모두 사표를 써야 하는 거라고요. 선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거예요. 올리면 진급시켜 드릴게요. 파티에는 아버지의 장인, 부인, 딸이 참석했습니다. 그 시각, 여자는 아버지를 유혹하여 호텔로 유인했습니다. 사전에 여자의 핸드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든 음성과 현장이 촬영되었어요.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침대에 누운 것까지 그대로 전국으로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현준 교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 다들 기절하겠지. 저와 만난 지 3일 되었는데 벌써 호텔로 오셨네요. 너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내 선택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차량 한 대가 내가 나이도 젊고 키도 크고 내 스타일이어서 같이 호텔로 가는 거야? 오늘 나에게 제대로 대접해야 해. 그럼요. 교수님, 이런 일 어르신이나 기록해야겠죠. 와이프도 알까 모르겠네. 내가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임란해버리고 하다가 장님의 딸에게 접근해서 세장가 들었어. 다 돈 때문이야. 나에게 여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수단뿐이야. 그 회사를 나 먹이려고 일부러 사랑하는 척했어. 곧 회사가 나에게 물려주신다고 장인어른이 말했어. 그 전에는 여자가 없었어. 교수님은 생기고 서울대 신입생이라 자들을 것 같은데. 아, 한 명 있었어. 3일도 안 된 대학생 때 워터 서버로 일했는데 그때 여자 한 명 있었지. 술집 여자들이 의외로 잘 속아서 순진하거나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돈을 다 받았어. 서울에 갔을 때 결혼식 하자는 말을 그냥 믿었어. 내가 미쳤어.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술집 여자랑 결혼하고 걔도 임신했다고. 어떻게든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수작을 내가 모르게 연락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영상은 파티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아버지는 와이프와 딸까지 함께 여자와 바람피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 그 자식이 나와 우리 집안을 농락한다는 대사에 100여 명의 귀빈들은 전부 충격을 받았다. SNS에서 난리가 났고 안현준 교수의 바람피는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악플이 즉시 쏟아졌다. 선배 기자와 나는 이 사이를 타고 나는 숨겨둔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고 선배는 현장 상황을 보도했다. 나는 지금 안현준 교수가 미래를 나누고 있는 호텔에 서 있다. 진행 중인 경제 이슈에 대한 친목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던 중인 안 교수의 두 얼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방송 중인 안 교수의 이중적인 모습에 전 국민이 현재 충격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청결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보여왔던 평소의 모습은 가식적이었고 20대부터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자신이 인정한 후에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계에 진출하려는 안 교수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수가 묻혀있는 호실을 찾아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현 교수님, 안에 계십니까? 지금 방송 중인데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호텔 직원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방 안에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침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19살에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대학 졸업 후 유학 갈 때 임신한 아내를 버렸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외면할 수가 있나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나요? 야, 너희 무슨 개수작이야. 내가 여자를 버리든 말든 그건 나의 사생활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너희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는데 난 명예훼손으로 방송을 고소할 거야. 아, 그리고 나에게 접근한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야,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여자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여자가 아버지의 손을 뒤로 꺾어서 술을 치웠습니다.
알고 보니 마담이 골라준 여자분은 경찰이었습니다. 마담이 워낙 발이 넓어서 나의 이런 계획을 알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친한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나의 복수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어머니께 알렸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깨를 다독거려 주셨어요. 이제 나가 발 뻗고 편의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에게 아직 더 남았어요. 그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죠.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마지막 복수입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고용해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가 나오자마자 나를 기다렸다는 듯했다.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한 후 아버지의 장인은 사위에게 물려주었던 집, 건물, 땅, 그리고 재산을 한 푼도 없이 날려버렸고 절대로 다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수직마저 박탈당하고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돌을 던지거나 욕을 퍼부어 마음 편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담은 사람을 풀어서 아버지를 미망했습니다. 안현준 교수님 되시죠? 우리 사장님이 사업 의논을 하려고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그 사업이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를 차에 태워 마담이 있는 룸살롱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야, 너 이 자식, 내 인생을 망쳐놓고 줬냐? 나,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내 주신 내용을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올바른 문법과 내용에 대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거야 너 PD 못하게 인생 고자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만하시죠. 안현주 씨, 이제 당신 끝이야. 내가 왜 당신의 인생을 망쳐 놓은 줄 알아? 너가 내 어머니와 나의 인생을 먼저 쳤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지만 난 어머니 뱃속에서 당신을 느꼈거든.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당신이 알아? 당신이 버리고 간 아내 그리고 난 그 뱃속에 있던 아들이야. 뭐, 내가 경숙이가 임신했던 그 아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아직 충격받긴 일러. 우리 엄마 송진이 내가 결혼하자고 거짓말해서 그 말만 믿고 당신을 기다리다가 혼자 목숨을 끊었어. 내가 당신의 딸이라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끔찍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진이한테 일어났어? 누나 딸이라고 누나가 나 때문에 우리 둘 다 당신 자식이야 사라졌다고 믿었던 자식들이 갑자기 너 눈앞에 나타나니 기분이 어때 저승자라도 본 것 같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 못 들게 한 거 그게 다 내 복수 시나리오였다. 이 버린 핏줄들이 그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당신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아버지는 괴로워하면서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서 잡아놓치지 마. 직원들이 바로 뒤따라 뛰어갔지만 아버지는 택시를 잡아타고 살아갔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어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부인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학 시절 그 사람은 결혼한 것도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총각으로 행세를 한 채 건설 회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면서 결혼한 것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대신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천륜을 지켜보지 못한 죄로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어째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인 또한 속은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려워도 자식을 둔 어미로서 어떻게든 사랑의 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들과 그 여자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복수는 그만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자가 떠난 후 어머니는 나와 함께 마담을 불러들어 이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라 말하십니다. 마담이 아니라 저의 이복 누나와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2년 후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우리 셋은 부산에 여행하려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장님과 노숙자가 다가와서 구걸을 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 행방불명된 아버지였습니다. 모두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쳐다만 봤고 어머니는 지갑에서 100만 원 수표 한 장을 꺼내서 이걸로 국밥 한 그릇 사세요 하며 장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장님은 손에 받아주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감사한다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셋은 이제야 모든 일이 끝났다는 생각에 서로의 눈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기억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지웠습니다.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박수를 치며 음악을 즐기며 행복하세요.